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이번 대선을 두고 사과 대선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의 후보들이 아니라요.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지지해달라고 읍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실히요. 과거 대선과는요.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특허 괴물 또 공격하고 있다. 단골 표적이 된 삼성.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특허 괴물이요? 유럽에요. 특허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쪽 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각종 특허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업 철수한 LG 기술 헐값에 사들여서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신제품 출시 때마다 시달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꼴 소송전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확진자 역대 최고치.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나오겠죠. 확진자, 일일 확진자 숫자. 그러나 어제 밤까지 상황을 보면 최고를 기록할 듯하다. 여기 보면요. 어제 밤 10시 기준으로 이미 8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천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9천 명 넘어서 곧 10,000명, 하루 10,000명 육박할 듯한데 오미크론 검출률이 매주 2배씩 증가. 그러면 이미 우세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미크론이 치명률은 굉장히 낮아서 델타의 5분의 1 정도다. 중증도는 독감보다 다소 높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변화가 생긴 거죠. 바이러스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치솟는 유가와 곡물값, 퍼펙트 스톰이 덮친다. 그러니까 통상 이게 퍼펙트 스톰은 폭풍인데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몇 가지가 겹쳐서 온다는 거죠. 치명상을 안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가가 8년 만에 배럴당 $100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값 급등의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는 곡물값이 뛰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식시장은 지금 타격을 입고 있죠.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수치가 자세히 있는데 그래프 방향을 한번 봐주세요. 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는 유가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요. 식량 가격을 나타낸 지수인데요. 역시 상승을 가파르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1단 기사로 있네요. 한국판 미네르바 대학, 태제 대학 이번 주에 인가가 나온다. 여기 보면요. 조창걸 한생 창업주가 사재 3천억 원을 출연해서 대학을 만든다는데요. 이 미네르바 대학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캠퍼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학생을 자유롭게 뽑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실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졸업생들은요.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판 미네르바 대학에 도전한다. 여기 보면 캠퍼스 없이 전 세계 돌며 수업을 듣게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 내년에 학생을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주 전 국회의원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요,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놀이터 펫공원. 집 주변에 이런 게 있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요. 여야 거대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요즘에 공약 발표하는데 이런 거 하겠다고 발표를 한답니다. 이게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생각해보면 대선 아닙니까? 이런 공약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나 뭐 구청장 선거 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대선 때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오늘 이런 지적을 하는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큰절과 눈물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또 절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절 한 번 했었죠. 그리고 어제는 눈물도 좀 몇 차례 보였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봄의 난로. 난로인데 겨울철의 난로잖아요. 봄의 난로는 필요가 없는 건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이 국민의힘 내부에 계십니다. 단일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엔드게임입니다. 엔드게임. 엔드게임이라는 건 끝까지 간다. 그리고 뭔가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우세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요. 거의 모든 인구가 다 감염이 돼서 집단 면역을 그냥 자연스럽게 달성한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엔드게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여야 거대 정당 후보들의 공약 발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놀이터 신설한다. 구의원 선거 같은 대선이다. 뭔가 대선이면은요 큰 국가 어젠다. 뭐 어젠다라니까 뭐 어려워요. 사실은요 큰 국가에 대한 비전, 장기 계획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잘 안 보이고요. 놀이터 만듭니다. 뭐 펫공원 지어줄게요. 뭐 이런 게 많이 보인다는 거죠. 동네 지하 주차장 건설 등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둘레길, 급식소, 펫공원, 이른바 동네 공약 남발하는 여야다. 이게 이제 생활 속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공약. 2030 세대 뭐 중도층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심을 겨냥해 이딴 발표를 했다는데 이거 눈앞에 지지자만 노리면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런 질문 나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표로 좀 정리돼 있어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요. 전국에 226개 기초잔치 단체별 공약을 발표합니다. 둘레길, 공원, 뭐 지하주차장, 급식소, 그다음에 오토바이 소음 금전합니다. 뭐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 공약이 이건 굉장히 주목받았죠. 역시 여기 소개돼 있네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어떨까? AI 윤석열이 직접 아파트 단지별로 공원 조성도 공약 발표 예정입니다. 공원 만들어줍니다. 아파트별로. 여기는 아파트별 공약이에요. 그다음에 택시 운전 칸막이 설치합니다. 싱크홀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체육시설 소득공제. 어떻게 보면 뭐 논의할 만하지만 대선 공약으로 적합합니까? 라고 이 기사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에 나올 법한 공약이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대선 후보가 이런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 당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담은 오롯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 등등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갈 거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막 던지고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지방선거 때는 지방선거에 나온 단체장이나 시형 구의원들이 공약을 내걸 필요가 없죠. 이미 다 나왔다. 우리 당의 후보가 내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했던 매니페스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과거로 돌아보면 지금 21세기입니다만은 5담당제 하에서 구소련의 고스플란이 만들어졌던 예. 하나하나의 공약들을 다 가지는 가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결핍의 경제학을 낳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다 만들어진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즉 국가의 생산성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결국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포퓰리즘 대선을 치르고 있다는 결론을 만들어지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그렇게 된 배경은 저는 여야 간에 현재 국회의원들의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국가 대개조, 뭐 말은 디지털 대전환 이렇게 말은 해놓고 그 대전에 대한 구체적인 과거에는 뭐
우리가 공약을 보면 대충 평화의 댐도 있었고 뭐 한반도 대운하도 있었고 뭐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도 있고 큼직큼직하게 던질 수 있는 최근에 물론 이재명 후보가 4년 중임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게 안 먹힌다고 판단된다는 그렇게 보니까 아주 코로나도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하고 무슨 관계냐 정치는 모르겠고 내한테 뭐 뭘 주느냐 이렇게만 본다고 대상자를 유권자를 파악한다는 그러니까 딱 공약을 던지면 뭔지 바로 알고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것은 정부 조직법을 과감히 바꾸고 부처를 단순히 뭐 그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 이렇게 나왔지만 그게 아니라 환경부, 노동부를 복지부를 합쳐서 사회부라든지 혹은 국회 예산을 전년 대비 3%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 크게 한번 크게 바꾸자. 계속 지금 국회 예산이 전년 대비 몇 프로 이렇게 하면서 커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는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는 발전하기 어렵다고 왜 대선을 치르는지 모르겠다. 아예 대통령은 그냥 없는 채로 하고 시장 구현만 시켜도 이런 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더 이제 큰 어떤 공약도 그 뭐랄까 저항을 맞더라도 해야 될 국가적 과제를 놓고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께서 의원 경험을 살려서 지금 뭔가 답답함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막 이런 좀 심경을 좀 담으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런 공약들과 돈 문제를 좀 결부시켰어요. 이재명, 윤석열 소소한 공약. 뭐 표현은 많습니다. 뭐 동네 공약, 소확행 공약, 신쿵 공약. 근데 이거 뜯어보니까 필요한 돈은 거의 조조로 간다. 엄청나다 이게 쌓이면. 이게 동네별 무슨 아파트 단지별로는 하나지만 이게 쌓이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나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병수당 도입에 최소 8천억. 윤석열 후보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3천억. 뭐 그냥 3천, 8천 거의 한 1조씩 갑니다. 이게 뭐 이거 한 건이면 이 정도지만 이게 쌓이면은 70개 공약 중 재원 대책은 대부분 별 얘기를 안 하더라. 이겁니다. 옆에 보겠습니다. 옆에 공약별 주요 공약. 여기 보면 또 공약도 앞에 그냥 단순히 공약이 아니에요. 소형 공약이라고 돼 있네요. 소형. 표현이 참 많습니다. 뭐 소소한 공약, 소형 공약. 근데 재정 추정치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추정해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탈모 임플란트 상병수당인데 뭐 8천억도 있고요. 1,000억, 700억도 있어요. 이 건 하나는 작아 보이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건수가. 윤석열 후보의 심쿵 공약은 3천억짜리도 있고요. 뭐 900억대, 800억대도 있어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무료화. 이게 그동안 요구는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돈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이렇습니다. 김정혁 전 국장님. 돈 문제는 잘 모르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약을 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분들이 뭐 소확행이니 심쿵이니 해서 아주 앞다투어서 저런 어떻게 보면 좀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고 대표적으로 두 후보 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을 올리겠다라는 데에서 일치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요. 의견의 일치를 받고 그다음에 뭐 병사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가격을 깎아주겠다, 뭐 그 지원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 유권자들이 파편화되고 그룹화된 그래서 특정 그룹의 목소리가 그 과잉 대표되는 그 SNS 시대의 특징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과거에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요새는 특정 그룹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탈모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SNS로 야 뭐 이거 그렇습니다. 정말 뭐 저 사람을 심어주자라는 얘기까지도 있었고. 굉장한 관심을 보였죠. 굉장한 관심. 또 2030들도 본인들에게 혹은 군인들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SNS 시대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소수의 목소리가 전체 대의보다 더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로서는 그런 분들한테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 표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겠죠. 그 이전의 선거 방식에서 새로운 선거 방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긴 하겠는데 뭐 바라견대는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 전체의 큰 그림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돈들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제시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냥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돈 문제는 차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소소한 공약, 동네 공약, 이거는 흐름입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어쨌든 SNS 시대에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공약이 나오면 다 이걸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지지를 뭐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러기 때문에 정치인들로서는 상당히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도 맞아요. 유권자들의 어떤 생각과 태도가 바뀌니까 후보들 역시 그에 맞춰가는 거다, 이런 현상으로 그런 보시는 부분이 거예요? 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후보들만 비난하기에는 유권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는 그런 현실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우에 대선 후보가 뭐 그렇습니까?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권자분들의 생각 과연 어떤 건지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들리네요, 지금요. 아무튼 이런 현상이 글쎄요, 또 흐름처럼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이 앞서서 유럽의 많은 국가가 이런 거 좀 경험을 했거든요, 이미요.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후보별 한 명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각각 다들 무슨 숙제 과제들이 있어요, 후보별로요, 지금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숙제는 지금 지지율이 멈춰 있다는 겁니다. 지지율이요, 위아래 5도 가도 않고 있어요. 답답한 상황인 거죠, 지금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모습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전엔 큰절, 오후엔 눈물. 그래서 큰절과 눈물이에요, 어제 상황이. 이재명의 절박한 읍소 통할까입니다. 통할까. 여기 보시면 사진이요. 큰 사진은 절을 하는 사진, 오전. 그다음에 작은 사진은 눈물을 흘리는 사진, 오후 사진입니다. 같이 실었군요. 좀 더 보겠습니다. 30%에 묶여있는 지지율 반등 승부수를 던진 건가? 큰 절과 눈물이 그거냐는 거죠. 여기 보면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사과사죄를 해요. 그리고 절을 하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욕설 올라가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좀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설명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중도층, 무당층 표심을 공략하는 전략 아닐까. 그런데요, 역효과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패배 가능성을 스스로 각인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이. 약한 모습이잖아요, 이거는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좀 사과의 말씀을 좀 겸해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표현할까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정치인들이 뭐 별겁니까? 안 찍어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2표 차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굉장한 호소를 하고 있죠. 절, 눈물, 그리고 2표 차로 떨어질 수 있는 뭐 이런 호소입니다, 사실. 그리고 어제 이제 뒷부분의 모습은 어제 성남을 방문한 건데 성남이 사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 뭐 본 거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저런 모습이 어제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뭐 이거에 약간 동조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분들이 있어요. 기사가 있습니다. 7인회입니다. 이름에 7인회. 이재명 측근 그룹, 현역 의원들 그리고 전직 의원도 포함이 되는데 7명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임명직 안 맡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최근에 정체된 지지율을 돌파구 찾기 이런 취지 아니냐. 여기 보면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그리고 아침에 매일경제 패널 나오시는 분 김남국 의원들도 다 여기 포함돼 있어요 지금요. 이런 분들이 어제 이런 모습 보였는데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소위 7인회로 불리는 저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이 선택 없는 임명직은 일체 맞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위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만의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모습을 국민 누구도 원치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보훈 인사, 회전문 인사, 진영 인사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 한민수 부단장께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에 정성 의원이 이번 정부에 대해서 살짝 비판했어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보훈 인사, 측근 인사 이거 끊어내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최근에 성관이 관련된 걸 의식했을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본인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다짐을 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좀 전에 정성 의원이 얘기한 예. 보훈 인사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그런 지적을 했을 때 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랄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본인들이 별 반응은 없었어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그런 지적이 예, 많이 있을 뭐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레루람불이면 그 레루람불로 비춰지면 레루람불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전에 이제 영상도 봤습니다만 후보가 아마 이게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성남이 초등학교만 마치고 예. 가족이 모두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모두가 공장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공장을 다니고 했는데 그 곳에 가서 본인의 사실상 고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태어난 곳은 안동입니다만은 가서 이제 그 지지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의도 당사에서 예. 그 영상을 저희들은 쭉 체크를 하기 때문에 봤는데 예. 정말로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고 예. 그 기자분들도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솔된 사과를 계속 어제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욕설한 부분은 정말 잘못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 가슴 아픈 가족사를 헤집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예.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그 아픈 가족사가 없는 국민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다 따져보면은 다 뭐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외부로 다 알려지고 선거판이라는 이유로 예. 너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부분이 그런 걸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물어보셨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들이 뭐 오늘 어젯밤에 후보도 또 뭐 방송 가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국민들이 이제는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됐다 할 때까지 저희들은 반성과 쇄신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은 비슷한 모습은 앞으로 계속 더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저게 무슨 뭐 후보가 갑자기 큰절을 하고 그런 제스처 뭐 태도 그것보다도요. 전반적인 기조가 잘못된 부분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민들이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고 대신 우리가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는 얘기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어제 좀 전에 화면 나왔듯이 이른바 후보님 주변에 계시는 저분들은 2017년 때부터 후보를 예. 도왔기 때문에 진짜 원내에 계시는 이제 측근 그룹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당의 선대위의 쇄신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께 지켜봐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걸로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어서서 계속된 국민들께서 보실 때 야 민주당도 바뀌고 선대위도 바뀌고 당도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전과 그 철학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계속 드릴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사과했어요. 큰절은 지난해 11월에서 두 번째 정도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사과를 하고 송구하다는 내용이 그동안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정책. 그리고 어제는 인사와 관련해서도 약간 정성호 의원이 대신 어떻게 보면 사과한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약간 다른 모습, 차별화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모습 또 보였습니다. 다음은요. 민주당 내부 어떤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소개된 기사입니다. 여당 보고서가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보고서인데 그 내용이 이렇답니다. 서울 민심을 보니까 4.7 재보궐선거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보다 나쁘다. 그리고요. 윤석열, 안철수 단일할 땐 이재명은 필패다. 이런 분석을 담은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 여론조사 심층 면적 분석인데요. 서울시당입니다. 서울시당에서 만든 거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작은 제목 좀 보겠습니다. 서울이 정권 심판론의 진원지다. 2030 지지율 하락이 주 원인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국정 능력 리스크는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또 분석이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길을 잡는 건 두 가지인데요. 윤석열, 여기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시 서울에서는 필패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일방주의 리더십, 형수 욕설 논란, 그리고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 이미를 줬다. 요겁니다. 근데 이거 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만만치 않아요. 이미지인 걸 이걸 어떻게 단기간에 뭘 하겠어요. 그리고 경쟁 정당에서 하는 단일화를 이걸 어떻게 뭘 합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윤희석 특보께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대목이 두 군데가 나와요. 요겁니다. 윤석열 국정 능력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대요. 민주당에서. 이건 기회가 될 거다. 민주당에. 그리고 단일화 시 서울선 필패다. 자, 윤희석 특보님. 근데 단일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단일화가 되면 위기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는 그럼 단일화를 하면 저희가 무조건 이긴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일화를 뭔가 얘기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단일화라는 게 성사가 되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면 양쪽의 지지율이 좀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기대를 갖고 단일화에 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래도 뭔가 비슷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두 차례 정도 전국 단위 선거 한 번, 서울시장 선거 한 번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정몽준 노무현. 그때 20% 정도로 비슷했어요. 그리고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엇비슷했습니다. 그럴 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단일화 효과도 커지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분석을 해보면 올랐다가 좀 또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고정층이 적은 상태에서 단일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를 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께 어떻게 보이느냐. 저희는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이 판단, 이 보고서의 판단은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가 더 빠졌죠. 지금 이 상태에서 4자로 가도 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가 빠져 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국정능력 리스크가 있는데 이건 민주당의 기회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상황도 사실은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동안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을 이끌었던 이재명 후보의 지난 12년간의 지방자치단체 경영 능력을 볼 때 과연 국정에 대비해서 더 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기서 나온 국정 운영 리스크라는 것은 검사로서의 생활만 했기 때문에 과연 종합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 분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어떤 면에서 예. 어떤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야지 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일단 오늘 동아일보에만 실려 있어요. 아마 서울시당 보고서인데 이게 내부적으로 보는 게 어떻게 알려져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종혁 부장님. 그 지금 저 여당 보고서가 나타내듯이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갑갑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전 요인 중에서 이게 쉽게 해결될 만한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다 예. 보니까 무슨 뭐 그 절박함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연설에서 나는 뭐 선거에서 지면 감방에 갈 것 같다. 내지는 뭐 7인회를 해산하겠다. 예. 뭐 안 맞겠다. 예, 임명직 그다음에- 안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386 지금 이제 586이 예. 됐죠. 이제 686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뭐 586들이 전부 다 이 선으로 후퇴하자. 뭐 당에서 이런- 그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뭐 지금. 그런 목소리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뭐 큰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다 터져나오고 예. 있잖아요.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것들을 반영하는 건데 예. 첫째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게 사실 좀 때늦은 후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일반 국민들로서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예. 인사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무슨 부동산 정책이 뭐가 잘못이냐라는 그런 태도를 일관했었고 아. 인사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진영, 보훈, 회전문, 측근 인사 반성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무슨 소리야? 라면서 다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늦었다. 만들어졌고. 시점상으로 좀 늦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 참 선거는 알 수 없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예. 김건희 씨에 대한 7시간 반 동안의 그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예. 뭐 집권 여당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이게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예.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 예를 들면 그게 그 파일이 공개가 되지 않았으면 예.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또다시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울면서 그 사과하는 사태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예. 마지막으로 울음인데요. 예. 저 눈물을 너무 자주 보이시는 거는 예. 일단 그러면 진정성에 굵고 짧게 한번 보이시는 게 좋아.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디 현충원인가 어디 가서도 부인과 같이 갔을 때 뭐 눈물을 좀 닦는 모습들을 보였고 예. 그 이후에도 가끔가다 저런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너무 자주 지도자가 눈물을 보이면 유권자도 그렇고 또 지지자들도 마음이 약해지셨나 자신이 없나 예. 뭐 혹은 또 그냥 상습적으로 눈물을 흘리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민수 부단장께서 지금 눈물 얘기를 들으시면서 딱 손을 드셨어요. 잠깐 발언께 달라고. 예, 말씀하시죠. 저는 저기 우리 옆에 계시는 뭐 제 언론사 선배기도 한데 김종혁 국장처럼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마저도 우리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눈물과 간절함, 예. 호소가 저는 먹히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진정성 있게 다가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예. 그래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부동산 부분에 대한 인정들은 여러 차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고쳐나가겠다. 예. 그리고 진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서 실적과 실력과 실천을 한 지금까지 모습 그대로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예. 거니까요. 그 진정성을 의심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민수- 전에 나왔던 예. 보고서 얘기를 좀 드리면 예, 보고 짧게 한 30초 시간 드릴게요. 평가해 주세요. 서울시당 건데 여러 가지가 아직은 저기 조금 21일 날 예. 서울 지역 위원장들에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예. 그 작성 시기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저런 보고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이 지금에 돼 있는 이른바 그 윤석열 후보 쪽에 그 주술 논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예, 예. 점을 보시고 하는 분들 이런 얘기들 이게 좀 빠졌고 여러 가지 조금 보면은 그러니까 시점이 좀 묵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이네요, 조금. 예. 근데 뭐 저기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말씀 좀 전에 나왔듯이 예. 선거는 계속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속 국민들을 설득하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한민수 부단장께서 진정성 얘기를 하니까 또 윤희석 특보께서 손을 딱 드셨어요.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짧게 드릴게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재명 후보가 눈물을 흘린 것이 이제 가족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가족의 불행한 일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건 좀 도리가 아니지만은 궁금한 것은
저 정도로 절절하게 말씀을 하시고 진정성을 드러내려면은 그 대상이 가족에게 사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형님께 묘소에 간다든지 형수와 조카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그것만 하면 저는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국민한테 사과할 일이냐. 물론 욕설한 부분에서 말할 수 있지만 가족사를 얘기를 하면서 형님과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만 뭐 그런 일 없다는 식의 그런 사과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사과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뭐 참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살짝 그의 말씀을 해주셨군요. 이재명 후보와 된 관련 기사 있습니다. 이것도 정책과 관련된 건데요. 보겠습니다. 기본소득 등장해요. 앞선 민주당 서울시장 보고서에서 2030 뭐 지지율 이게 하락 요인을 가장 타격이 컸다라고 분석했는데 2030과 관련이 돼 있네요. 2030 세대의 60%가 반대한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이게 계륵이 되는 건가? 이게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반대가 크다는 거죠. 전 연령대 확대에도 국민 절반이 반대한다. 지금 민주당 손대위는요. 지금 박빙 선거인데 이거 선거에 도움 안 된다. 이거 강조하는 거 별로인 것 같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본소득을 대체할 정책 찾기 고심 중이다. 이겁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여기는 계륵이라고 표현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 2013년도에 사이드 돌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밈노믹스라고 하는 밈노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IT에서 뭐 이미지를 한 걸 밈이라 쓰지만 저기서는 어떤 마음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마음의 역사가 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마음은 어떠냐면 그 사람은 옐로우 밈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공짜는 싫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옆에 놔두면 화장기도 뭐든 보이는 대로 가져갔던 시대가 있다면 지금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소득을 보는 그 2030 세대의 관점이 그냥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에 내 자존심이 상한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부감을 갖는다는 네.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주는 것 같지만 한 달에 6, 7만 원, 뭐 7, 8만 원 장난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실제로 때문에. 큰 액수도 아니고. 네. 그리고 노인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은 예. 상태에서 이것저것 주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뭐 중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주지 이런 부분들이 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디지털 예. 세처럼 정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감하는 것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 그게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30 세대가 이 기본소득을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를 예.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쉽게 대선까지는 이거 꺼내기가 만만치 않다. 이거 잘못 꺼냈다가 오히려 역효과난다. 뭐 이런 게 분석이시네요. 사실은 지금은 기본소득을 뭐 보니까 청년들 만났을 때 주겠다, 문화인 만났을 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그렇게 그걸 탐탁히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전국 예. 안에서 그야말로 어떤 타겟층에 맞게 두텁게 준다 이런 쪽에 더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예. 집중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 이후에 예. 국민과의 공감대라든지 왜 이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넣을 때 정말 일자리가 없고 로봇세가 필요하고 디지털세가 필요할 때 그때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이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제되는 상황에서는 마치 포퓰리즘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른바 무속 논란인데 매일같이 논평이 나와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민주당에서. 먼저 기사 좀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녹취록 이게 계속 뭐가 좀 나오고 있죠. 사실 공개도 조금씩 되고 있고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도 영적인 끼가 있다. 여기서만 남편은 윤석열 후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무속 논란이 증폭됐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선 설 지난 뒤에 등판하는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7시간 통화 내용이 뭐 7시간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중에 몇 가지 대목이 다시 또 공개됐어요. 뭐 구테타 발언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 뭐 이런 거예요. 남편도 약간 영적인 끼가 있어. 나랑 그렇게 연결이 된 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가 맞는다 이런 뜻 같기도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질문을 받죠? 내가 아는 도사 중에 총장님이 대통령이 된다더라. 근데 청와대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더라. 응, 옮길 거야.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또 소개가 된 거죠, 이게 또 뒤늦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논란이 뭐 계속 되고는 있어요. 그러면요. 영상으로는 여야에서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씨 논란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가치 판단, 의사 결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우자의 의혹을 침소봉대해서 너무 과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과중시킨다. 김영주 대변인, 이양수 대변인께서 이거 너무 피로하다, 과도하게 부각한다 이렇게 지적해죠. 국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인 거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큰 아젠다가 없으니까 예. 저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유튜브라든지 다른 데 대한 그게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으로 많이 흐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막 과거에 우리가 논의가 잘못됐듯이 무슨 선대위 자체에 역술인이 들어오고 스님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예.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 사태처럼 비선이 있어가지고 누가 뒤에 앉아서 영향력을 청와대에 행사하는 거 들어가면 아니냐? 영빈관 뒤에 누가 도사가 앉아서 매일 이래라 저래라 오늘 일정 대통령 일정 중에 여기는 가면 안 된다. 뭐 외국 방문할 때 날짜는 이 날짜가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뒤에 사실은 뭐랄까 예. 특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제 공동체라든지 어떤 과거를 해상할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 뭐 어떤 그런 사항들이 연상되고 있고 예. 그것이 정말 21세기 국가가 또 국가의 지도자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물어봐서 국방비를 열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뭐 청와대 터가 좋다 안 예. 좋다 하는 얘기는 많은 얘기도 저도 들어본 얘기지만 누구한테 물어봐서 청와대를 혹은 영빈관을 옮기겠다. 정치권에서는 약간 회자돼도 청와대 터 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뭐 실제로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장관도 다 생년월일 뽑아가지고 어떤 장관을 누가 될 것인가를 다 점집에서 알아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오늘 아침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언제부터 김건희 씨와 관계 맺었는지가 오늘 또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김영수 후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저 문제를 그러니까 모든 공격의 포인트를 지금 김건희 씨 쪽에다가 맞추면 약간 그런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요. 저는 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저 문제로 해서 그 판도라의 상자에서 벗어나왔다, 뛰쳐나왔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리고 저는 저 역시 평생을 기자를 했지만 저 서울의 소리라는 이모 씨라는 분이 저 말 자체를 자기가 꺼낸 거예요. 제 총장님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도사님께서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옮길 거야. 이게 대사 자체가 저희도 기자 누구를 취재할 때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대화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있지만 저거는 더구나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누님 동생까지 간 그런 단계에서 내가 총장님 대통령 되면 나도 좋지. 그런데 뭐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그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 그래야지.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 기자가 얘기했던 홍준표 굿, 유승민 굿도 김건희 씨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 기자가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먼저 그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그 동네 돌아가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 홍준표도 굿했어요? 유승민도 굿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국민들이 저런 내용을 쭉 들어보면 자기들이 물어봐서 답을 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마치 이 사람이 그 얘기를 꺼낸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좀 꼼꼼히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좀 꼼꼼히 보다 보면 야,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캠프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알겠지만 저렇게 이 김건희 씨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다 보면은 포인트를 잘못 잡는 것이고 정작 저분이 이제 뭐 등장할 거 아니에요, 이제. 예. 등장을 했는데 그냥 보기에 그냥 뭐 별거 없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큰 그 반발이 생길 거예요. 야, 뭐 사람을 저렇게 예. 무슨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럼 나와서 활동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보통 사람이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전략 수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야 거대정자 여야 선대에서 나신 두 분 지금 발언 기회 기다리고 계신데요. 기사 좀 이어가고 발언 기회 각각 드릴게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김건희 2월 등판설. 그러니까 앞선 기사도 이제 설 연휴 끝나면 나온다. 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윤석열 후보는 남편이지만 뭐 그건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뭔가 또 사과하는 발언도 했어요. 윤석열 후보. 그 굿 관련해서 또. 자, 그럼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 프로필 사진 찍는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공개 석상에 이제 나오는 게 임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지만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무슨 사진이 그런 프로필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인지 뭐 신문에 뭐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이는 남편이지만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반응이었죠. 자, 김건희 씨의 공식적인 어떤 등판. 이게 표현이 어떤 분은 왜 그걸 등판이라 그러냐? 그냥 모습을 보이고 활동하는 거지.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지만 아무튼 언론에서는 편하게 그냥 등판이라고 통상 쓰고 있어요. 자,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전망을 섞인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 의향이나 혹시 공식 활동 계획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인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한 적은 없고요. 네. 물론 선거가 저희가 3월 9일 전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께 인사드리고 또 고개 숙여 더 인사드릴 계기가 있겠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시점이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한민수 부단장. 앞선 뭐 무속 논란 그리고 이제 등판 뭐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부인에 대해서 뭘 아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른다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한 것도 모른다고 하고 저는 요즘 같아서는 진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윤석열 후보인지 김건희 씨인지 모를 정도인데 저도 뭐 기자도 오래 하고 대선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이렇게까지 논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베일에 쌓였다고 할까요?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 국민 입장으로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일부 국민들이나 이렇게 우리 김정국 국장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이 7시간 50몇 차례 7시간 50여 분간의 통화는 저희 민주당이나 선대위나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보도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논평을 한 적은 있죠.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첫 통화 때 물론 뭐 그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저는 그 녹취록 부분 언론이 공개한 거를 좀 들어보면은 충분히 김건희 씨도 이게 공개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게 취재하는 걸 알았다는 정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어느 매체에 누구라고 했을 때 본인이 그 매체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끊으면 됩니다. 저도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기자가 아니고 공보 부단장 하니까 기자들 전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응대하기 곤란한 거 있으면 어떤 핑계를 대고서라도 끊기도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첫 통화에서부터 한 20분 가까이 통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민주당이 뭐 했다는 건 오해고요. 오늘 아침 제가 외신 보도를 하나
접했습니다. 예. 뭐냐면 김건희 여사 녹취 중에 여러 차례 얘기하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그중에 외신 아주 유력한 외신 한 곳에서 예. 유력한 한국의 대선 후보의 부인이 배우자가 직권을 가정해서 한국 기자들을 위협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그 김 씨의 미투 발언으로 예. 유력한 영국 언론들이 아주 국격이 손상된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개인이 누구와 통화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술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건 뭐 사인 간에 통화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윤석수 후보께는요. 지금 등판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전망처럼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거 이 정도면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나온다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선대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과연 저희 입장에서는 나오시는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직은 한 2달 조금 안 남은 상태니까 얘기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직전이라든지 설 지나고 나서 뭐 후보 등록 전이라든지 좀만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안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의혹과 어떤 구설에 대해서 또 커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해진다.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안이다. 이 정도까지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민이 깊다 이렇게 좀 들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같이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요즘에 뭐 기사로 참 많이 다뤄지는데 여기도 요즘에 지지율이 조금 멈췄어요. 올라가다가 멈춘 거죠. 약진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선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잠잠해진 안풍,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전주 대비 떨어졌다는 지지율 조사가 요새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고정 지지층이 없어서 한계에 복잡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지금요. 자, 이 얘기와 관련된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바로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기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입니다. 최근 조사인데요. 지지 후보를 교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를 후보별로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지지 후보 교체할 생각 있으세요? 물어보면 90% 이상은 교체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84%, 굉장히 높죠, 두 후보가. 반면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는 55% 정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이걸 보고 고정 지지층이 약하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와 이재명 후보 1대1 대결 구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저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 1대1 대결이 된다면 거의 같거나 박빙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 이분도 이제 대선에 도전을 하셨는데 경선에서 이제 안 되셨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울 때는 난로 필요했는데 지금 봄이 왔잖아요. 과연 난로 필요한지, 부채 필요한지 판단 다를 수 있다. 라면서 단일화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봄이 왔는데 난로 필요 없다? 봄난로가 됩니다. 지금 상황이요. 김정혁 전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얘기. 아니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하게 지금. 원희룡 본부장이 아니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4자가 나오든 3자가 나오든 단독으로 이길 수 있으면 뭐하라고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니 안철수 후보도 안일화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단일화를 하면 나로 단일화라는 거고 나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지지도가 좀 떨어지면 이것도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혹시라도 2007년의 대선처럼 이명박 그 후보와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 그리고 거기에 또 이회창 후보까지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30만 표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죠. 큰 차이로 이겼었고 예. 또 이회창 후보가 얻었던 약 300 몇십만 표를 따지면 사실 그때 대선은 보수가 진보에 비해서 약 1000만 표를 더 이겼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사실은 두 분의 단일화라는 건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지율이 참 관건인 것 같아요. 윤희석 특보께서는 이 봄날로 이 표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솔직한 표현이죠. 근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저희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게 3% 정도 머물고 있다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니까 10%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가 이재명 후보를 세지 않는 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율 댐. 거기에서 더 올라갑니다. 한 15% 정도로 올라가죠. 이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회복했는데도 계속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 얘기는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이재명 후보로 쏠려야 하는 범여권 지지층, 즉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 별로 안 좋지만 그냥 관망하고 있는 분들, 즉 중도 좌파에 해당하겠죠. 그런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또 쏠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즉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종속 변수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이 심할 거다. 이런 상황에서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런 분석 들으시면 또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갈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까 영상에 소개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계속 어떤 자신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안철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의원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안철수 측 최진석 상임 선대위원장을 만났다. 그러면서 안철수 야무지고 좋은 사람이더라. 회동 주목된다. 김명준 전 의원. 이거는 무슨 그림입니까? 이 그림은. 사실은 이제 지금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차라리 윤핵관에서 나를 좀 출당시켜달라. 그런 얘기했죠. 탈당이라도 하고 싶은데 탈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 내에 있으면서 대놓고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하고 대척점을 갖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럼 자선책은 뭐냐 하면 향후 만에 하나 있을 안철수 뭐 윤석열 간의 후보 단일화 또 합당 이런 계기에 있어서 어떤 차후의 주도권. 그렇다면 다음 안철수 대선도 후보가 생각할 가까워질 수 수 있다.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 출당이나 탈당 그럴 수는 없지만 이번 판을 지어 넘어갔을 때 실제로 그 다음에 주도권은 안과의 연대를 통해서 내가 당을 장악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보여지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당장은 지금 대놓고 뭐 윤 후보를 욕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 다른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를 띄움으로써 더 나은 대안들. 지금 실제로 당내에서 이렇게 뭐 젊은이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참 이번 대선 어떻게 생각하냐. 미래가 없다. 답답하다.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당내에 있으면서 윤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둘러서 안철수 후보를 뭐 야무지고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걸 똑같은 내용 다룬 기사 중에서는 뭐 단일화 얘기는 없었다더라. 하지만 의미심장하다. 이 모습 자체가 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 관련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원래 신년 회견이 뭐 잡혀 있었다. 근데 이게 취소가 됐다. 뭐 이런 기사예요.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갑자기 무산됐다. 수시로 소통한다는 공약이 흐지부지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오미크론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에요. 이 기사는.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략됐다. 대선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피한 듯하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무슨 또 중립성 논란 이럴까 봐 걱정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인데요. 이건 윤희석 특보, 한민수 부단장 두 분께 뭐 짧게 질문 드릴게요. 윤희석 특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모습은. 대선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피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미크론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는 정말 그게 말이 안 되는 공식적인 설명이었어요. 예,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매일 정례 브리핑 하는 거 그것도 안 해야죠. 사람 모이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러면 거죠. 무산된 건 왜라고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성향 같아요. 지금까지 5년 가까운 임기 내내 기자들 앞에서 뭔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너무 주저해왔고 공약과 다르게 또 국정 내내 별로 이렇게 존재감 없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순방할 때는 이렇게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앞으로 뭐 임기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앞으로의 대통령은 정말로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언제든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수 부단장께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 숫자를 따져보면 기자회견 숫자가 과거 대통령보다는 좀 적어요. 그리고 국내 언론사 얼마 전에 몇 년 지났지만 KBS하고 어떤 대담 형식을 빼면 나머지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국내 언론사는요. 요즘 어떻게 아마 보십니까? 이게 날짜까지 대충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취소가 됐는데 예. 이게 일전에 신년사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본인이 말씀하시고 기자들과의 문답이 없었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은 이제 문답도 하고 아무래도 문답이 있게 되죠. 예, 그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바로 얼마 안 남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3월 9일 선거 관련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 대선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이유가 뭐 저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코로나 상황을 또 이유로 대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그렇게 아쉽습니까?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도 소통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좀 많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견을 굳이 안 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욱 국장님. 저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저 무슨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안들이 조금 좋지 않다는 건가요? 그럼요. 예를 들면 지금 K방역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지금 오미크론 확산되고 있고 그 방역에 대한 거부감 굉장히 많잖아요. 또 계속 내세워왔던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북 평화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 중립? 아니 지금 선관위의 조혜주 상임위원을 그걸 편법으로 위원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다가 2,900명이나 되는 선관위 전 직원이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해방 이후 처음으로 그분들이 집단 성명을 내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기자들이 분명히 신랄하고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대통령 임기 전체를 자기가 본인께서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여권 후보에게도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안 한다는 걸로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튼 기자들이 좀 기다렸는데 이게 무산이 되면서 어제 뭐 청와대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뭐 오미크론 뭐 이런 게 지금 심각하다 뭐 이런 일단 이유는 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요. 뭐 코로나 방역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유럽 오미크론 엔드게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끝난다는 거죠. 마무리. 3월에는 인구의 60% 감염된 뒤 감기처럼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O 유럽 소장, 세계보건기구 유럽 소장이 집단 면역 성선된 코로나 돌아와도 팬데믹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도요. 미국 상황 호전 중이다.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다 걸린 다음에 괜찮아진다는 게 이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방역은 속도전인데 정부는 1월 말 2월 초 전국 확대 그리고 귀향 자제만 강조하다. 어제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고향에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권고를 하는 고향에 가지 말아주세요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역 체계를 바꾼다는 얘기 나왔는데 바꾸는 게 뭐냐면 동네 병원이에요. 동네 병원이 뭔가 감당해 줘야 된다. 근데 병원에서 24시간 대기한다고요?
현실 모르는 소리, 의사들 반발인데 아니 의사 한 명인 동네 병원이 24시간 대기하면 다음 날 진료 어쩌라고요. 그럼 동네 병원 진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이런 반발이 나옵니다. 그럼 의사 한 명 더 쓰면 된다고요? 그게 됩니까? 또 이런 반발인 거예요. 지금. 아무튼 이게 조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뭔가 바꾼다는데 여기 보면 서울의 참여의원 아직까지 100곳에 그치고 있다.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